이번 달엔 수업만 빠지시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항상 역전의 용사들만 살아남습니다. 막판에 꾸준하시면 돼요. 1월 달도 마찬가지고 3월 달도 마찬가지고. 복습은 안 하고 계시죠? 하고 계세요? 복습 안 하셔도 됩니다. 1월 달부터는 하셔야 돼요. 복습을 1월 달부터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을 드릴 건데 그때는 좀 열심히 하셔야 돼요. 1월 달부터. 자, 임대차. 교환은 뭐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교환은 그냥 물건을 서로 이렇게 우리 옛날에 물물 교환하듯이 물건을 서로 맞바꾸는 게 교환이니까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고, 양도 단독으로 교환 계약을 문제로 내기에는 양이 너무 적어요. 나중에 매매나 임대차와 이렇게 섞어갖고 문제를 내니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임대차 대단히 중요하죠. 임대차도. 이제 마지막 시간에 보게 되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기본법이 되는 게 민법상 임대차입니다. 이 민법상 임대차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셔야, 그 세부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계셔야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헷갈리지 않게 됩니다. 잘못 방향 잡으면요, 나중에 머리가 뒤죽박죽 돼서요, 그놈이 그놈 같아집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이거하고 이제 앞에서 봤던 전세권까지 섞이게 되면요, 진짜 그림이 그림 같아집니다. 막 섞어서 써요, 잘못하다가는. 정확하게 좀 기본 뼈대를 잡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임대차 계약의 뜻이 당연히 나올 거고요. 두 번째로 임대차는요, 요런 놈이 하나 나와요. 부동산 임차권의 강화라고 해서요, 부동산 임차권이라는 채권이 마치 물권처럼 되어버리는 물권화 경향이 나옵니다. 부동산 임차권이 마치 물권처럼 돼버리는 부동산 임차권이 물권화 경향, 이런 게 나옵니다. 세 번째로 임대차 계약의 성립이 나올 것이고요. 네 번째로, 자, 임대차 계약은요, 남의 물건을 사용하는 계약이에요. 남의 물건을 사용하다 보니까 용익물권처럼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 즉 존속기간의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도. 그리고 존속기간이 나오면 세트가 기간이 끝났을 때 재계약할 수 있냐, 갱신. 이게 세트였어요. 그래서 존속기간 및 갱신이 나옵니다. 다섯 번째로 임대차 계약의 효력이라고 해서요, 임대차 계약의 효력. 임대인의 권리 의무, 임차인의 권리 의무가 나옵니다. 임대인은 어떤 권리와 어떤 의무를 부담하는가, 또 임차인은 어떤 권리를 갖고 어떤 의무를 부담하는가, 여기 나오게 돼요. 그리고 임차권 양도와 목적물 전대라는 게 하나 나오고요. 이것도 좀 많이 까다롭습니다. 임차권 양도와 목적물 전대. 일곱 번째로 보증금 권리금이라는 게 나옵니다. 보증금이나 권리금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보증금이나 권리금이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특히 일곱 번째는 보증금, 권리금은 우리 민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아무런 규정이 없고, 두 번째로 이 권리금은 나중에 상가건물 임대차에 권리금에 관한 규정을 올해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가건물 임대차 가서 조금 더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차의 종료라고 해서요, 임대차 계약이 끝나는 걸 말하는데요, 임대차 계약이 끝나게 되는 원인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뭐 기간이 만료된 경우도 있고요, 임차인이 스스로 임차권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양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경우도 있고요, 등등. 이렇게 임대차 계약이 종료, 끝나게 되는 사유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해지에 의한 종료를 좀 조심하셔야 돼요. 계약 해지에 의한 종료. 자, 요런 정도 내용들로 임대차는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임대차 계약의 뜻.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약의 뜻을 말씀할 때는 항상 양당사자를 생각하자 그랬습니다. 그럼 임대차 계약도 양당사자가 나와요. 양당사자 나오고, 어느 한쪽이 무엇을 약속하고 상대방은 무엇을 약속하는가, 요거 생각하자 그랬습니다. 매매계약의 의의를 할 때 말씀드렸어요. 계약에 양당사자가 있고, 그 양당사자가 각각 상대방에게 무엇을 약속하는 것인가, 이걸 생각하자 그랬습니다.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임대차 계약의 목적물 요거를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쉽게 생각하세요. 이 물건 쓰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거야. 네가 이 물건 쓰게 해주겠다. 그럼 상대방은 아유 고맙습니다. 사용료를 드릴게요. 차임이에요. 사용 대가라고 합니다. 사용 대가. 차임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은 어느 한쪽이 타방 당사자에게 목적물에 대한 사용 수익을 약정하고 타방 당사자는 이에 대해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을 하고요. 서로 주고받으니까 유상이고요. 양 당사자 모두 대가성 채무가 생기니까 쌍무고요. 약속만으로 성립하니까 낙성이고요. 일정한 방식이 필요 없습니다. 계약을 할 때 구두로도 되고요. 계약서로 써도 됩니다. 분료식 계약입니다. 그래서 유상, 쌍무, 낙성, 분료식 계약이 됩니다. 합치면 되죠. 일방이 타방에게 목적물에 대한 사용 수익을 약정하고 타방은 이에 대해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유상, 쌍무, 낙성, 분료식 계약을 말한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임대차 계약의 뜻이 됩니다. 그 중에 목적물 사용 수익을 약속하는 사람을 임대인이라고 하고요.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사람을 임차인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자, 이때 이제 이 목적물과 관련해서는 이 목적물 부동산도 되고요, 동산도 됩니다. 부동산, 동산을 불문합니다. 다만 농경지는 안 됩니다. 농경지는 민법상 임대차가 아니라 농지법상 농지임대차라는 제도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농지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민법상 임대차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부동산, 동산을 불문한다. 두 번째로 꼭 임대인 소유가 아니어도 됩니다. 아까 요 목적물 전대라는 게 있었어요. 이 전대라는 건요. 제가 물건을 예를 들어서 제가 책을 학원에서 빌렸어요. 이거를. 그럼 제가 임차인이죠. 이걸 다시 여러분한테 빌려줘요. 이게 전대예요. 물건을 빌린 사람이 다시 제3자에게 물건을 빌려주는 것을 전대라고 합니다. 전대도 임대차의 일종입니다. 그럼 결국 저는 제 물건이 아니라 남의 물건을 빌려준 거죠. 이것도 임대차 계약이 돼요. 그래서 목적물은 반드시 임대인 소유가 아니어도 됩니다. 세 번째로 임대차가 종료가 되면 임차인은 이 빌린 물건 자체를 되돌려줘야 돼요. 따라서 이 물건은 쓰면 없어지는 물건, 이걸 소비물이라고 합니다. 소비물이어서는 안 됩니다. 비소비물이어야 됩니다. 쓰면 없어지는 물건을 빌리는 경우를 소비대차라고 따로 있습니다. 민법에. 그래서 민법에는요. 남의 물건을 빌려 쓰는 계약 형태가 3개가 있습니다.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그중에 소비대차는 목적물이 소비물이에요. 우리 집에 쌀이 똑 떨어져가지고 옆집 가서 쌀을 한 대박 빌려왔어. 요거 다 먹고 비슷한 쌀로 되돌려주면 되죠. 이런 게 소비대차예요. 쓰면 없어지는 물건을 빌려서 쓰고 소비를 하고 동종, 동질, 동량의 물건으로 되돌려주는 걸 뭐라 한다? 소비대차. 반면에 빌린 물건 자체를 되돌려주는 게 사용대차나 임대차인데 사용대차와 임대차의 차이는 차임을 주냐 안 주냐예요. 그래서 사용대차는 무상으로 빌려 쓰는 거예요. 무상으로. 반면에 임대차는 반드시 차임을 지급해야 되는. 그래서 임대차, 사용대차 모두 다 비소비물을 객체로 합니다. 임대차의 목적물과 3가지 머릿속에 딱 있으시면 되고요. 반면에 이 차임은요, 꼭 금전이어도 되고요, 금전 아니어도 됩니다. 그래서 차임은 반드시 금전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됩니다. 차임은 반드시 금전일 친구한테 물건을 빌려 쓰고 그 빌린 대가로 술 한잔 사줘. 이것도 차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임은 반드시 금전일 필요는 없다. 없지만 금전일 필요는 없지만 반드시 줘야 돼요. 만약에 차임을 주지 않기로 한다. 그럼 이건 임대차가 아니라 뭐라고요? 사용대차가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차임을 지급해요. 임대차 계약의 뜻과서 이 정도 머릿속에 넣으세요. 두 번째로 부동산 임차권을 강화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왜 나타나는지 보겠습니다. 갑소유 주택이 있습니다. 이 갑소유 주택을 을에게 임대를 합니다.
자, 얘가 임차인이 되는데요. 임차인은 임차권이라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근데 이 임차권은요, 채권이에요. 무슨 권이라고요? 채권. 제가 채권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채권은 특정한 채무자한테만 주장할 수 있어요. 내가 1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채권이죠? 빌려간 사람한테만 갚아. 이렇게 할 수 있지. 옆에 있는 사람한테 돈 갚으라고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채권은 특징이 특정한 채무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게 채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갖고 있는 이 임차권이라는 채권은, 을이 갖고 있는 이 임차권이라는 채권은 을과 계약을 한 임대인 갑에게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갑에게만. 이게 임차권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아직 을이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갑이 이 주택을 양도를 해서 병이 만약에 소유권을 갖게 되었을 때 병이 이 주택 소유권에 터잡아서 나가달라라고 하게 되면 을은 이 임차권을 병에게는 주장을 할 수가 없다라는 문제가 생겨요. 쉽게 말하면 집주인이 바뀌면 새로운 집주인이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임차권은 무슨 권에 불과하니까? 채권에 불과하니까. 즉 을의 임차권은 병에게 주장을 못한단 말이죠. 이런 문제가 생겨요. 이런 문제가.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 을이 갖고 있는 임차권이 비록 채권이기는 하지만 특정한 채무자인 갑 이외의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힘, 대항력을 부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야 병이 나가라 그러더라도 을은 못 나가겠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주택과 같은 부동산 임차권만은 그 힘을 좀 세게 해줄 필요가 있더라. 그걸 부동산 임차권의 강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을이 갖고 있는 임차권이 등기가 되어 있거나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거나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을이 주택을 인도를 받고 그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해놓으면 등기를 해놓거나 주택 임차권을 그 주택 등기부에 임차권 등기를 해놓거나 또는 인도 및 주민등록을 하게 되면 이 대항력이라는 것을 갖게 되고요. 이런 대항력을 갖게 되면 을은 이제 이 임차권을 갑이 아닌 병에게도 주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채권이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힘을 가짐으로써 물권처럼 됩니다. 물권처럼. 그걸 부동산 임차권의 강화 또는 부동산 임차권의 물권화 경향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원칙과 예외를 나눠서 임차권은 채권이지만 예외적으로 이렇게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다는 거. 그걸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임대차 계약의 성립은 아까 매매계약의 성립과 마찬가지로 계약 총론 생각하시면 돼요. 양당사자 및 목적 의사표시가 존재하고 양당사자가 일치하고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 즉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기로 하는 의사표시와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는 의사표시가 일치만 하면 임대차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성립할 때 기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정할 것이냐 존속기간의 문제가 나와요. 존속기간 및 갱신의 문제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말씀드릴 때 우리 민법상 존속기간에 관한 규정이 두 가지 형태가 있다 그랬습니다. 두 가지 형태. 하나가 최장 존속기간이라는 게 있고요. 존속자를 빼기도 하죠. 최장기간. 또 하나가 최단기간이라는 게 있다 그랬습니다. 최장기간은 몇 년을 넘지 못한다 이런 형태로 규정을 둔다 그랬어요. 그래서 최장 존속기간은 기간을 제한을 한다 그랬어요.
몇 년을 넘으면 단축시켜버린단 말이죠. 이걸 최장존속기간이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최단은 몇 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기간을 보장해 줄 때 5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10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20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다면 그 기간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땐 최단 존속기간을 규정하게 되는데 민법상 임대차에는 민법상 임대차 최단 존속기간 규정이 없어요. 규정이 없고요. 최장 존속기간이 20년 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게 위헌 결정 받았어요. 651조 1항에 있었는데 위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럼 결국 민법상 임대차는 최장기간도 없고 최단기간도 없다. 20년을 넘지 못한다가 위헌 결정을 받았으니까 20년을 넘을 수 있습니다. 30년도 되고 40년도 됩니다. 자, 그럼 결론 민법상 임대차는 최단기간도 없고 최장기간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가 만약에 당사자가 기간을 약정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 처음부터 민법상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요거와 관해서는 635조에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민법상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각 당사자라 하면 누굴 말할까요? 임대인과 임차인을 말하겠죠.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라고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각과의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갑이든 을이든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한다 이렇게 통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때 언제 해지가 되느냐? 일정 기간이 경과해야 해지가 됩니다. 갑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 통고를 하든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 통고하든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해지가 되도록 규정을 해놨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그 기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임대차가 부동산 임대차냐 동산 임대차냐로 나누고요. 일단 두 번째로 부동산 임대차는 임대인이 해지 통고했냐 임차인이 해지 통고했냐로 나눠서 만약에 부동산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았는데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하게 되면 그 해지 통고가 임차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6월 즉 6개월이 지나면 해지가 되도록 되어 있고요. 부동산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았는데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하게 되면 임대인이 그 통고를 받은 날부터 1월 즉 1개월이 지나면 해지가 되도록 되어 있고요. 동산 임대차에 대해서는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언제든지 당사자가 해지 통고하고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 지나면 해지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 가로 넣기로 나올 수가 있어요. 외우셔야 돼요. 요 6개월, 1개월, 5일 조문에서는 6월, 1월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거를 해지 기간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해지 기간. 어쨌든 이렇게 우리 민법상 존속기간과 관련된 규정과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가 머릿속에 딱 있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갱신이 나오는데요. 갱신에 대해서 제가 우리 민법상 세 가지 형태가 있다 그랬습니다. 당사자들이 합의로 갱신하는 약정갱신과 어하다 갱신되는 법정갱신과 지상권에서 받던 갱신의 간접적 강제 갱신의 심리적 강제 이 세 가지 형태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 민법상 임대차 당사자들이 합의로 갱신하는 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문제는 합의로 갱신할 때는 10년을 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년을 넘지 못한다. 원래 민법상 임대차 최장기간이 20년 넘지 못한다. 갱신했을 때는 10년 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 중에서 20년 넘지 못한다만 위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약정으로 갱신할 때 10년 넘지 못한다는 위헌 결정을 받지 않아서 그대로 있었어요. 그런데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민법 개정법률안이 하나 있습니다. 좀 있으면 본회의 올라가서 통과가 될 텐데요. 거기에 이것도 폐지했습니다. 10년 넘지 못한다. 이것도 폐지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약정으로 갱신할 때도 이제 그거 국회 통과가 확실시 되니까요. 통과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정 갱신할 때도 이제는 10년 넘지 못한다라는 규정이 없다. 약정으로 갱신할 때도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당사자들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통과 안 되면 어떡하죠? 국회의원들 하는 짓거리 보면 그렇죠. 근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위원장 면목을 살려주기 위해서라도 통과시킬 것 같아요. 조문 하나? 하는 짓거리들 보면. 정부에서 보낸 민법 개정법률안이 10월 달에 법제사법위원회에 가지고 아직도 썩고 있어요. 본회의 상정조차 못하고. 아유, 거지 같은 것들. 아, 이거 녹화가 되지요? 큰일 났네. 국회의원분들 아주 열심히 일하시죠. 나라를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는 분들입니다. 정치자금, 기부금 많이 드려야 돼. 그렇죠? 얼마나 노심초사해요. 가끔 말이죠. 소화기도 뿌리고 말해가면서. 그렇죠? 쌈박질도 하면서. 다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개뿔. 뭐 어쨌거나. 요거 법정갱신. 법정갱신은요, 개념이 법에서 정해놓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갱신한 것으로 간주해버리는 제도가 법정갱신이었습니다.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갱신한 것을 간주해버려요. 자, 그럼 민법상 임대차가 법정갱신되기 위한 요건이 뭐냐?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첫째가 기간이 끝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계속 써요. 돌려주지 않고 계속 써요. 자, 여러분들이 제주도로 가면요, 놀러 가면 거의 대부분이 렌터카를 빌리죠. 렌터카 빌려 쓰시죠? 임대차예요? 임대차예요. 전형적인 임대차예요. 물건 빌려 쓰고 사용료 주잖아요. 예? 임대차예요, 임대차. 렌트가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뭐예요? 임대잖아요, 렌트가. 렌탈료가 뭐예요? 차임이에요, 차임. 렌탈료가. 어쨌든 렌터카를 빌릴 때 시간 딱 정해서 빌리죠. 뭐 48시간, 56시간. 기간이 딱 됐어요. 그런데 비행기표를 다음 날로 바꿔가지고 더 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 렌터카 회사에 전화해갖고 연장하면 되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타. 그럼 렌터카 회사에서 빨리 반납하라고 전화가 오겠죠. 안 와. 자, 순서대로 생각하세요. 기간이 끝나면 임차인은 물건을 돌려줘야 돼요. 근데 안 돌려주고 계속 써요. 이때 당연히 임대인은 물건 가져가라고 쏴야 되는데 안 주고 그냥 있어. 이게 법정갱신 요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주도 가서 렌터카를 빌려 타다가 시간이 됐는데도 반납하지 않고 계속 타고 있다. 근데 임대인이 아무 소리 안 한다. 그러면 법정갱신된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법정갱신이 되면요, 그 결과는 조건은 전 임대차와 동일해요. 시간당 얼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동일해요. 동일한데 문제가 기간은 정함이 없는 걸로 돼요. 민법상 임대차가 법정갱신이 되면 다른 조건은 다 전 임대차하고 똑같은데 뭐만? 기간만 정함이 없는 걸로 됩니다. 그럼 기간이 정이 없는 걸로 되니까 이걸로 가는 거예요. 이걸로 가니까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렌트카 시간이 끝났는데도 계속해서 타고 다녀요. 임대인이 아무 소리 안 해요. 갱신됐죠? 기간은 정하지 않은 거죠. 그죠? 이 상태에서 임차인이 자동차를 반납을 해요. 반납이 뭐예요? 해지. 그쵸? 언제 해지가 돼요? 5일 뒤. 그러니까 5일치 렌탈료를 줘야 돼요. 잘못하다가. 예? 물론 렌탈 계약 약관에 있어요. 시간 오버하면 뭐 얼마 이렇게 있지만 만약에 없다면 민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다간 그 해지한 때부터 5일치 렌탈료를 추가적으로 줘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네? 아니 그런 표정 짓지 마세요. 이게 민법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안 줘도 돼요. 가보면 뒤에 약관에 시간 오버하면 시간당 얼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되어 있으니까 이제 그거 맞춰서 주면 되는데 그게 없으면 이게 적용된단 말이죠. 아시겠죠? 이렇게까지 말씀드렸는데 불구하고 이걸 또 까먹으시고 왜 5일치 줘야 되는 거 저한테 따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법정갱신의 요건과 법정갱신의 효과 더 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지상권 283조 이걸 준용하고 있는데 토지 임대차에서만 인정해요. 다른 임대차는 안 돼요. 약정갱신이나 법정갱신은 토지 임대차건 건물 임대차건 동산 임대차건 다 적용이 되는데 저 갱신의 간접적 강제수사는 토지 임대차에서만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토지도 모든 토지 임대차가 아니라 견고한 건물을 소유하려는 토지 임대차, 남의 땅에서 건물을 소유하려는 목적의 토지 임대차, 또는 나무를 심으려는 식목 목적의 토지 임대차, 소금 채취 목적의 체험 목적 토지 임대차, 말, 소, 돼지 따위를 기르기 위한 목축 목적 임대차. 이 딱 네 가지. 남의 땅에서 건물 소유, 식목, 체험, 목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서만 적용됩니다. 에서만. 어떻게 되느냐? 그런 임대차에서 기간이 만료됐는데 임차인 소유의 건물, 나무, 소금창고, 축사 이런 게 남아있어요. 임차인 소유의 지상물이 남아있어요. 그럼 임차인이 갱신해달라 갱신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을 건데요. 이 임차인의 갱신 청구를 임대인이 거절을 해. 그러면 임차인은 그래 이거 지상물 사라. 건물 사라. 나무 사라. 소금창고 사라. 축사 사라. 이렇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이건 거절을 못합니다. 임대인이 무조건 사야 돼요. 그러니까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갱신을 청구받았을 때 고민을 좀 해야 되죠? 왜? 거절하면 이거 무조건 사야 되니까. 그래서 갱신의 간접적 강제 수단이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갱신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존속기간과 갱신에 관한 규정, 민법상 임대차를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주택임대차나 상가건물 임대차는 또 달라요. 또 다르니까 쫙 이렇게 머릿속에 한 번에 안 외워집니다. 한 번에 안 외워지니까 자꾸 봐주셔야 돼요. 이게 민법상 임대차의 존속기간 및 갱신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다섯 번째, 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효력이 나옵니다. 임대인 권리 의무, 임차인 권리 의무가 나오는데 임대차 계약의 효력. 임대인의 권리는 차임 청구권이고요. 의무가 중요해요. 자, 임대인의 의무는 목적물을 임차인으로 하여금 쓰게 해줄 의무. 임차인으로 하여금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로부터 세 가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넘겨줘야 되고요. 자, 써라! 이렇게 넘겨줘야 되고요. 제3자가 임차인이 쓰고 있는 걸 방해하면 임대인이 쫓아가서 그걸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제3자 방해를 제거해 줘야 되고요. 목적물이 고장나면 임대인이 고쳐줘야 됩니다. 수선 의무. 요게 중요합니다. 이걸 나중에 열심히 보셔야 돼요. 임대인은 목적물이 고장나면 그 목적물을 임대인 비용으로 고쳐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주 가서 렌터카를 빌려 타다가 고장났어요. 여러분 잘못 없이. 당연히 전화해가지고 와서 고쳐라 해야죠. 임대인이 와서 자기 돈으로 고쳐야죠. 그렇죠? 수선 의무가 있다는 거. 이걸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됩니다. 임차인 권리 의무. 자, 임차인은 권리가 중요한데요. 기본적으로 4가지 권리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임차권입니다. 근데 아까 임차권은 채권이라고 그랬죠? 채권이어서 대항력이라는 게 없다 그랬죠, 기본적으로? 그런데 민법상 임대차가 임차권이 대항력을 갖출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외예요, 예외. 원칙적으로 채권이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대항력이라는 게 없어요. 없는데 대항력을 갖출 수 있는 방법이 2개가 있습니다. 621조 등기청권이 하나 있고요. 622조 대항력이 있습니다. 지금 내용은 몰라도 되고요. 민법상 임대차의 임차권은 채권에 불과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으나 민법에 이렇게 2가지 조문에 의해서 예외적으로 대항력을 갖출 수 있는 경우가 있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이건 임차권 등기청권이라고 해서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부동산 임차권에 대해서 등기를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임대인이 거절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어쨌든 임차권 등기청권 따위라는 게 있더라. 2번째로 비용상환청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렌터카를 빌려 탔어요. 근데 가다가 퍼졌어요. 렌터카 회사에 임대인한테 전화를 걸었더니 마침 전화를 안 받아요. 계속 전화 안 받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근처에 있는 카센터를 불러서 고쳤어요. 고쳐서 영수증을 딱 끊어놨어. 나중에 이거 달라 그래야 되죠. 그게 비용상환청권이에요. 그래서 임차인은 목적물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 나중에 임대인에게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상환청권이에요. 이때 비용이 2개가 있습니다. 필요비라는 놈과 유익비라는 놈이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자세히 봐야 돼요. 3번째로 지금 이 임차권과 비용상환청권은 토지임차권, 건물임차권, 동산임차권 불문하고 인정되는데 이 3번째 건 부속물 매수 청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건물 기타 공작물 임대차에서만 인정돼요. 토지 임대차 안 되고요. 동산 임대차 안 됩니다. 건물 또는 공작물 임대차에서 임대인에게 사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주택 같은 걸 빌렸는데요. 현관문이 열쇠가 조금 허술해요. 그래서 임대인한테 전화 걸어서 현관문에 게이트맨 좀 달겠습니다. 임대인이 아이 그러세요. 그럼 내가 내 돈으로 게이트맨을 달았어요. 나중에 이사 갈 때 떼어가야 되죠. 떼어가지 않고 임대인에게 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건물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게 있어요. 당연히 요거 임대인이 그러겠죠. 그걸 내가 왜 사냐? 그러겠죠? 떼어가라. 그러겠죠? 다툼이 생겨요. 그래서 판례가 몇 개 쌓여 있어요. 근데 어찌됐건 건물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뭘 사라고 요구할 수 있다? 부속물 사라. 사야 돼요. 여기 있어요. 어떨 때 인정되는지 나중에 자세히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여기서 봤던 거 토지 임대차에서 토지 임차인에게 뭐가 있어요? 지상물 매수 청권이 있습니다. 이건 어디에서만? 토지 임대차에서만. 이렇게 임차인에게 4가지 권리가 인정이 되는데 그 중에서 단독 문제로 대단히 자주 나오는 게 이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문으로 자주 나오는 게 이거예요. 이 2가지 권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나머지 권리는 그럼 안 중요하냐? 아니, 나머지 권리도 중요해요.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그래도 요 두 개가 조금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네 가지 권리가 임차인에게 있다. 이거 외에도 더 있는데 중요한 게 네 개가 있다. 임차권, 비용 상환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 네 가지. 자, 의무는 가장 기본이 차임 지급 의무고요. 이때 차임을 2기 이상 연체하면 몇 기? 2기 연체. 2기란 쉽게 생각하세요. 2회. 2회 이상 연체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어쨌든 임차인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가 차임 지급 의무고요. 두 번째로 목적물이 고장나면 당연히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뭐 해야 돼요? 고장났다, 고쳐달라, 알려줘야 되죠. 안 알려주는 임차인이 있을 수 있어요. 에이, 그냥 내 깔려 두고 쓰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면 그 하자가 점점 커질 수 있죠. 그래서 임차인의 손해가 점점, 임대인의 손해가 점점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알려라! 의무로 만들어놨어요. 통지 의무. 목적물의 수선을 요할 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임대인이 와서 수리하겠죠? 임차인은 아예 수리하지 마세요. 나 그냥 타고 다닐래요. 안 돼요. 임대인이 수리할 때 임차인은 참아야 돼요. 수인 의무라고 합니다. 참아야 될 의무. 세 번째, 남의 물건 쓰는 거죠. 함부로 쓰면 안 되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 보관을 해야 돼요. 잘 써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나중에 임대차가 끝나면 돌려줘야 되죠. 그렇죠? 돌려줄 때 원상에 회복해서 돌려줘야 돼요. 돌려줄 때 원상에 회복해서 돌려줘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임차인의 기본적인 의무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자세히 볼 거예요. 그래서 이 임대차 계약의 효력이 제일 중요하고요. 효력이. 임대인의 권리무, 임차인의 권리무가 중요한데 자세한 내용은 이제 나중에 볼 거니까 오늘은 기본적인 뼈대만 잡으세요. 임대인은 권리 의무가 있는데 권리는 차임 청구권이고 이 차임 청구권은 여기에서 보시면 돼요. 같이 보시면 되니까. 임대인의 의무가 있는데 기본이 되는 게 목적물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고 이 목적물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 중에서 수선 의무가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임차인 권리 의무가 있는데 권리가 4개가 있다. 이렇게 머릿속에 박으시면 되고요. 의무가 기본적으로 4개가 있다. 더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렇게 4가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고 그거와 관련된 당사자 다툼에서 우리 대법원이 어떤 판례를 하고 있는가, 판결을 내리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조금 조심해서 봐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6번째 임차권 양도와 목적물 전대가 나왔습니다. 자, 갑이요, 을에게 주택, 아파트를 빌려줬는데요. 을이 한 2달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아이고, 어떡하죠? 해외 파견 근무 나가게 생겼는데요. 집을 좀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럼 임대인이 2가지 반응입니다. 하나가, 무슨 소리냐? 계약기간 2년 동안 살고 차임 내놔라. 그럼 을은 울며 겨자 먹기로 집을 비우더라도 2년간 차임을 내야 돼요. 예? 그런 경우 하나 있을 수 있고 조금 착한 임대인이라면 뭐라 그래요? 아유, 할 수 없지요. 대신 새로운 임차인 구해고 나가세요. 2번째가 보통이죠.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중개사한테 물건을 내놓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했어요. 자, 이 새로운 임차인은 누구하고 계약을 하나요? 새로운 임차인은 누구하고 계약을 보통 하나요? 갑하고 하죠. 갑하고 새로 계약을 하는 거예요. 대신 이제 얘는 이제 수수료를 얘가 대신 내고 뭐 그러잖아요, 보통. 이렇게 새로운 임차인 병이 갑하고 계약하는 것은 임차권 양도도 아니고 목적물 전대도 아니고 그냥 새로운 임대차 계약입니다. 이거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럼 임차권 양도나 목적물 전대는 뭐냐?
얘가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둘이 계약하는 거예요. 임차인이 임차권을 팔아요. 임차인이 목적물을 다시 빌려줘요. 즉 임차인과 새로운 제3자 사이에 임차권이라는 권리를 매매하는 또는 목적물을 다시 재임대하는 이런 계약을 임차권 양도 계약, 목적물 전대차 계약 이렇게 부릅니다. 임차권 양도가 있게 되면요. 각과 을 사이의 계약 관계가 임차권을 양도하게 되면 갑과 을 사이의 계약 관계가 그대로 갑병사의 계약 관계로 바뀌어요. 다시 말해서 갑, 을이 계약했는데 갑이 병하고 계약한 걸로 바뀌어버려요. 갑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렇게 돼요. 이게 임차권 양도예요. 그래서 얘는 탈퇴를 해버려요. 여기서. 반면에 전대차가 있게 되면 갑을 간의 계약 관계는 그대로 있고 을, 병 간의 계약 관계가 하나 더 생기게 됩니다. 갑을 간의 임대차 계약 관계와 을, 병 간의 전대차 계약 관계가 하나 더 생겨요. 그래서 갑은 을에게 차임을 청구하고 을은 병에게 차임을 청구하는 이런 상황이 생겨버립니다. 어쨌든 임차권 양도 계약이나 목적물 전대차 계약은 임대인이 하는 계약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얘가 하는 게 아니라 요 둘이 하는 거다. 요 둘이.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이 갑이에요. 누구한테 아파트를 빌려줬어요? 을한테. 그런데 잘 살고 있나 한번 가봤더니 누가 살고 있어요? 전혀 모르는 병이 살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기분 좋을까요? 좋을 리가 없죠.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책에다가 막 예쁘게 표시도 해놓고 판서 내용 다 써놓고 예쁘게 딱 정리가 된 책을 옆 사람이 보더니 빌려달래. 그래서 옆 사람이니까 빌려줬어요. 근데 이 책이 또 다른 사람 손에 가 있어. 그래서 물어봤어. 그랬더니 나한테 책 빌려간 사람이 자기 맘대로 빌려줬대. 기분 나쁘죠? 그게 임차권 양도와 목적물 전대예요. 갑의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예요. 을한테 물건을 빌려줬는데 을이 지멋대로 제3자에게 다시 쓰게 하는 게 임차권 양도 목적물 전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요. 즉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목적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다시 한번요.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는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목적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하지 말라면 더 하죠. 우리나라 사람들. 네. 을이 동의 없이 을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목적물을 전대를 했어요. 이때 이 계약이 무효냐의 문제가 생겨요. 무효냐의 문제. 그런데 우리 민법은 또 이렇게 해놨습니다. 갑의 동의 없이는 양도 전대하지 못한다. 만약 을이 갑의 동의 없이 양도나 전대하면 이 계약은 무효다 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갑은 을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 말은 을이 갑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했다 하더라도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다만 갑이 을과의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갑의 동의는 임차권 양도나 전대차 계약의 효력 요건이 아니에요. 갑의 동의가 없어도 을병사의 계약 자체는 유효합니다. 그거 머릿속에 팍 넣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다만 갑은 을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요. 해지한 다음에 병한테 물건 내놔라. 그런 병은 꼼짝없이 갑에게 물건을 되돌려줘야만 됩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임대인 동의 없이는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목적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만약에 동의 없이 양도나 전대를 했다면
임대인은 임차인 을과의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라고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임대인 동의는 임차권 양도나 전대차 계약의 효력 요건이 아니다. 동의 없이도 양도나 전대차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자, 이게 기본 뼈대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시험 문제에 동의를 받은 양도전대라고 해서 적법전대가 나오고요. 동의를 받지 않은 무단양도, 무단전대가 나와요. 최근 10년간 임차권 양도 전대차와 관련된 문제가 7문제 정도 나왔는데요. 거의 매년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대부분이 이거예요. 대부분이 무단전대, 동의받지 않은 한 7할 정도가 무단전대 문제고요. 적법전대 문제가 한 3할 정도 됩니다. 그래서 두 개에서 집중적으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특히 무단전대 대단히 중요합니다. 무단전대. 시험 문제 맨날 이렇게 나와요. 을이 갑으로서 물건을 임대한 후에 갑의 동의 없이 그 물건을 병에게 전대하였다. 다음 중 갑을병 간의 법률관계의 내용으로 틀린 것을 고르면, 옳은 것을 고르면, 이렇게 무단전대 법률관계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걸 나중에 조금 더 좀 자세히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임차권 양도 목적물 전대 개념, 임차인이 임차권을 팔아먹는 걸 임차권 양도라 하고 임차인이 목적물을 다시 빌려주는 걸 전대차 계약이라 한다. 그런데 임대인 동의 없이는 양도나 전대를 못하도록 돼 있다. 단 동의 없이 양도 전대했다 하더라도 계약 자체는 유효할 뿐, 갑이 을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뿐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그리고 나중에 적법양도, 적법전대, 무단양도, 무단전대 법률관계를 조금 더 봐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개념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자, 6번까지 보셨습니다. 나머지 2개 하고 주택임대차법법, 상가건물임대차법법을 쉬었다 보겠습니다.